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기성세대는 공감하고 그리고 MZ세대는 과거의 추억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입춘맞이도 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월요일이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국산 화장품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1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추억의 동동구리무부터 시작한 이 K-뷰티, K-화장품의 역사를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원 규모는 1,000명 이상,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만큼 비교적 큰 폭으로 예상이 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이면 정말 발표가 임박했네요. 사실 뭐 이 얘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건데요. 이제 정말 그 의대 정원 수 확대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 개혁으로 명명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입학 후에 전문의가 될 때까지 약 10년가량 소요가 된다는 것을 고려를 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지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2,000명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의대 입학 정원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지원이 확정이 된다면 무려 20년 만에 입학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네, 병원 가서 줄 서고 예약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가운 건데 네. 의사분들 생각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집단적으로 반발에 나설 태세인데요. 의사단체 집단 휴진, 파업 같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사단체는 그동안 성명과 이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지난 2일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을 비롯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협에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의협의 경우에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를 하면서 집단 휴진을 했을 당시에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대전협의 파업 참여율은 무려 80%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시민단체와 의료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도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염원하는 그야말로 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얼마 전 한 디저트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이 음료나 빵 위에 올라가는 딸기를 씻지 않는다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댓글로만 이 글이 맞다, 틀리다 이런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디저트에 올라가는 딸기 많이들 보셨을 거고 많이들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딸기를 세척하지 않는다.
아, 이거 앞으로 이래서 먹겠습니까? 찝찝해서. 저도 찝찝했는데요. 네.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언론사가 나섰다고 합니다. 국내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7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직접 확인했더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7곳 중에 6곳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딸기 세척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까다롭게 갖춰진 곳에서는요. 소금과 식초를 푼 물에 딸기를 1분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세척을 하거나 생산 공장에 별도의 세척 시설을 마련해서 소독과 헹굼 작업을 하는 곳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7곳 중 6곳이 세척을 한다. 네. 나머지 하나 어디요? 이 회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물 세척만 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플라즈마, 오존 살균, CO2 살균 등을 하면서 안전하게 품질 관리를 한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씻지 않아도 되게끔 세척 이상의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듯 확인을 해봤더니 대다수 프랜차이즈들이 딸기 세척 매뉴얼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가지고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저게 케이크 위에 딸기 하나 딱 올라가 있으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아유, 모르죠. 맛있잖아요. 예, 네. 위생에 계속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크게 오른 금액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노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오름세를 더 크게 실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같은 단위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난방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번 겨울 관리비 그 고지서 보면서 이렇게나 많이?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축보다 어떻게 보면 노후 아파트가 2배 이상이 나온다?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19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5년에서 87년 사이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난방 사용량이요. 2015년에서 2017년 사용 승인된 아파트에 비해서 약 1.7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후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만큼 따뜻하게 지내려면 2배 가까이 난방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노후 아파트의 난방비 부담이 큰 이유는 단열 기준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탓에 설계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건물이 낡으면서 곳곳에 틈이 생겨서 냉기까지 들어와서 난방이 그만큼의 효율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올겨울 진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관리비가. 네. 저는 1년 전 거하고 왜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관리비 표 보면. 네. 앞에 게 한 자리 달라졌죠. 이게 2개가 올랐어. 깜짝 놀래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요. 난방 등의 에너지 요금이 껑충 올랐기 때문에 뭐 신축에 사시든 노후된 아파트에 사시든 그런 부담을 체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2022년도에 비해 약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기료는 22.6%, 도시가스는 21.7%, 지역 난방비는 무려 27.3%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를 분리해서 작성한 2010년 이후의 역대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 지어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경우에는 20만 원 안팎으로 나오던 관리비가 올겨울 무려 57만 8천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88만 원이 부과된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바로 다음 달 청구될 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12월보다는 1월에 난방 맞아요. 사용량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12월 관리비가 한 50만 원대였던 가정이라고 하면 1월 관리비는 6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아니,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예? 야, 이게 야,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네. 지난번께 12월 거 관리비를 낸 거고, 네. 이번이 1월 1월. 거잖아요. 아이씨, 걱정되네. 예, 다음 시간 하시죠. 맛집으로 소문난 인기 있는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하시나요? 일단 줄을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럼 대기자 명단에 빨리 가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부터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쌓인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파기하는 식당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하게 파기할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쭉 적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한 언론사가 서울 광화문역과 시청역 일대
이때 수기로 예약받는 식당 10곳을 살펴봤습니다. 9곳이 예약자가 식사를 끝내고 나간 이후에 기재된 정보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심지어 한 달여 전에 기록된 대기 명단을 그대로 남겨둔 채 계속해서 예약자를 받는 식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 명부에 쌓인 이름만 수백 건이 넘을 뿐더러 이를 제3자가 확인하는데 별도의 제재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 식당 종업원은 명단을 매번 일일이 다 파기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써놓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쓰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선택지가 없는데 내 정보가 악용되지는 않을까, 어디서 돌아다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식당 측에서 매일매일 파기해주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악용될 수도 있는 그쵸. 거거든요. 이게 불안한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요, 이렇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을 했다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보존하게 될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다른 것과 분리를 해서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자 명단에 이름과 번호를 쓰게 하고 밥을 먹고 나가고 나면 원칙적으로는 파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교육과 계도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뿐만 아니라 사업주 모두의 인식 개선과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상황인데요. 또 만일 수기로 식당을 예약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목적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업주도 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장 근처 식당 또는 맛집이 점심시간 같은데 줄 쫙 서 있을 그렇죠. 때 예약 번호 적고 전화 드릴게요 네. 하고 전화가 오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때 다 정산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때 같이 그때 그냥 파기하고 같이. 저녁 때 한번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종이 한 장인데요. 네, 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인데요. 요즘에 기업들은 너도나도 친환경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돈이 되는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객에게 포인트나 할인과 같은 그 혜택을 제공하는 친환경 마케팅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박수림 씨 그리고 김재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플라스틱을 모을수록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사례입니다. 다들 혹시 그 다 쓴 화장품 통들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이제 뭐 쓰레기통에 버리시는지 뭐 어떻게 하시나요? 분리수거할 때 그거 버리는. 버리지 분리수거 해. 아니면 요즘 그 뭐랄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다른 활용법을 좀 찾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 쓴 화장품 통을요. 포인트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의 한 화장품 업체 A사는 플라스틱 절감 활동을 위해서 용기 수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A사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용기 수거를 신청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용기를 상자에 담아서 문 앞에 내놓으면 이 무료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최초로 참여한 고객에게는 A사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 5,000점이 지급되고요. 포인트는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야, 이거 제가 왜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몰랐죠? 네. 아니, 가장 좋은 건 다 쓴 화장품 병을 무료로 수거를 해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고 포인트를 준다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거 왜 이제 알았는지 좀 아깝습니다. 이게 화장품이 집에 가서 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저희는 월요일마다 수거하는데 분리수거, 네. 분리수거할 때 냈거든요. 네. 네. 플라스틱 재질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원래는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진 그 화장품 공명만 수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올해부터는요, 좀 그 품목이 더 확대됐다고 합니다. 헤어나 바디
핸드케어 같은 생활용품도 가능하고요. 쿠션이나 팩트 같은 메이크업 일부 제품과 향수까지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타사 제품은 안 돼요. A사 제품만 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가져간 용기는 전문적인 분리 선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화장품병으로 태어납니다. 네. 지금 제가 네. 줄짝 동그라미 별표했습니다. 열심히 배수구 메모하고 땡땡. 있는데. 네. 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은 탄소 배출도 줄이고 옷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마케팅입니다. 해마다 새로 생산되는 옷의 85%나 이렇게 버려진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까요? 의류 폐기물이 유발하는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한 백화점 브랜드 S사는 재고 상품을 폐기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오프 프라이스 매장을 새롭게 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사들여서 다시 고객에게 저렴하게 판다 이건데 네. 할인율이 얼마나 됩니까? 최초 판매가보다 30에서 한 80% 정도까지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 일명 보물찾기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매장에서는 주로 자사의 럭셔리 편집샵 상품을 포함해서 국내외 유명 브랜드 2월 상품을 판매하고요. 또 우리나라 영세 디자이너 브랜드를 돕기 위해서 국내 패션 브랜드 물품도 다수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거 완전 보물찾기잖아요. 그쵸.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음은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택배비도 줄이는 친환경 마케팅입니다. 자체 물류 인프라를 가진 G사가 선보인 초저가 택배 서비스인데요. 이 일반 택배 반값 수준인 최저 가격 1,800원에 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배송비를 줄인 비결은 별도의 택배 차량을 운영하지 않고 배송을 마친 차량의 빈 적재 공간에 택배를 실어서 배송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택배를 발송하고 있는 그런 받는 것이랑 이런 것들은 다 모두 편의점 매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게 다가 아니죠. 다 쓴 폐플라스틱과 관련돼서 친환경 사업도 계속 해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고열로 가열해서 그 만든 기름을 열분의 유라고 해요. 충청도 사투리 아닙니다. 열분의 유. 그러니까 G사는 이 원료를 석유를 정제하는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폐플라스틱을 모으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폐물이 보물이 된 이유 궁금하시죠? 네. 요거는 더 핫한 경제 다음 시간에 오. 궁금해. 궁금해서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죠? 야, 이젠 예고까지 해주시는 네, 그렇죠. 거예요. 아, 네. 아주 기대됩니다. 기업들이 폐플라스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다음 주 더 핫한 경제 시간에 전해드리죠. 요즘 시청률이 안 나와? 왜 이런 거? 더 오르고 있어요. 더 올라요. 아, 예. 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이제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을 더욱 상쾌하게 해주는 분입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조세영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혁 기자, 첫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는 땅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분쟁인데요. 남의 땅에서 20년 살면 내 땅이 되는 건가요? 입니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남의 땅이 어떻게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땅도 뺏기고 친구도 잃은 딱한 남자의 사연인데 자 꽁트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고 딸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하고 그리고 땅 뺏어간 친구 역할은 제가 합니다. 나쁜 것만 시켜 이렇게 사연 속으로 고고!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는 작은 땅이 있는데요. 아버지 친구분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약한 아버지는 친구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사셨다고 합니다. 무려 20년간 말이죠. 내 친구 재용아, 내가 네 땅에 공짜로 산 지도 20년이다. 내가 월세는 못 내도 술은 산다. 한 잔 받아라. 아, 우리 친구 아이가. 맞다. 친구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근데 재용아, 네가 지난번에 그 땅 나 준다 하지 않았냐?
뭐? 내가 언제 빌려준다 했지? 어? 내가 가진 재산이 그 땅밖에 없다. 내 딸 있지 않나? 딸한테 준다 내가. 야야야 알았다. 그리고 어떤 친구인데 우리가 그치? 설마 내가 네 땅 뺏겠냐? 아무튼 걱정 말고 술이나 쭉 들이켜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그런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정하던 아버지 친구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갑자기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우리 아버지 땅이 자기 땅이라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예? 여기가 왜 아저씨 땅이에요? 여기는 우리 아빠 땅이죠. 주인이 안 쓰는 땅을 20년간 관리해 줬으면 아저씨 고맙습니다 해야지. 어디 승질을 내고. 그리고 내가 괜히 20년간 니네 아버지한테 술 사준 줄 아냐. 법적으로 따져봐도 이제 내 땅이 맞다 이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아저씨,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 돈 앞에 친구가 어딨어. 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내 땅에서 썩 나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대로 땅을 뺏기면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땅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아, 뭐야. 이거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은혜를 이렇게 갚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혹시 남의 땅을 20년 이상 이렇게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말도 안 아니야, 되죠.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은 있어요. 진짜? 네.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면 아마 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골에 작은 땅이 있었던 30대 남성 A씨. 그 땅에는 친구 B씨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요. 네. 서로 막역한 사이이기도 했고 또 친구가 있는 동안에는 A씨가 별도로 땅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무상으로 땅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서 무려 25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와. 25년. 25년이라 공짜로 땅을 빌려준 거다 이거죠. 친구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이 A씨는 친한 친구끼리 무슨 계약이냐 그렇죠. 라며 토지 사용료도 안 받았고요. 이 대신 뭐 술이나 가끔 자신의 땅에서 경작한 쌀을 주기적으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25년이 지난 어느 날 A씨가 사망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친구 B씨가 A씨의 아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 땅에서 20년 이상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이제 땅 주인은 나다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나쁘다. 내용 증명이라뇨. 아이, 나쁘다. 이거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옛말에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렇죠. 그런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 이거 사망한 친구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아마 무덤에서 다시 올라오실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맞아.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 친구 B 씨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아무리 남의 땅이라도 20년 넘게 갖고 있으면 이 가져갈 수 있는 거 몰랐냐. 어차피 법적으로 다퉈봐야 결론은 다 나와 있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등기나 바꿔줘 라며 오히려 당당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하나뿐인 유산을 이대로 뺏길 수 없다며 법적인 자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었던 것 같아요. 20년 이상 실제로 여기서 그죠, 땅을 쓴 거주하고, 거 아니야. 쓴 거죠. 그럼 이 사람께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등기는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힌트 아닌가? 등기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유, 설마 근데 이대로 땅을 뺏기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사연에 나온 그 친구를 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친구가 있을 수 있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과연 이런 친구가 현실에도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예. 네. 있으면 안 되지만 있겠죠. 역시 우리 패널분들께서는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충분히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믿었던 친구, 심지어 뭐 가족 간, 친척들 간에도 이렇게 땅을 뺏길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토지 분쟁 사건에서 꼭 나오는 말이 남의 땅이더라도 20년간 내가 점유를 하면 내 땅이 된다 카더라라는 말입니다. 네, 카더라. 근데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 남의 땅이더라도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20년간 점유를 하면
이제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걸 충족하는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20년간 점유하면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조건들도 다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4가지라는 거잖아요. 저 볼펜 준비했습니다. 써 준비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반드시 기억해서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네. 잘 들어주세요. 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를 해야 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다 드러나게끔 점유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 주인 등기부상 주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받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완벽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0년이 아니고 100년을 점유하고 있어도 안 된다 이런. 네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 속 친구가 지금 땅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일단 친구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내가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받아오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했다. 이거는 충족을 한 상황으로 맞아요.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했어야 해요.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보면 땅 주인이 친구가 이 자기 땅 위에 집을 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해줬잖아. 내버려 뒀잖아요. 뭐 평온하네. 권리를 의미로. 자연스럽게. 만약에 남의 땅을 강제로 또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뺏어서 사용을 하거나 분쟁이 있지 않았지. 그 점유하는 기간 동안 뭔가 분쟁이 있었다거나 맞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 동네 사람들 다 할 정도로 그러네. 같이 술 한잔 주거니 맞아. 받거니 하면서 주인의 어떤 용인 아래 계속해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를 해왔잖아요.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아하. 2가지 조건이 됐어 지금. 어떻게 이거? 그런데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니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그냥 살도록 배려해 준 거잖아. 그렇죠? 오히려 땅을 뺏길 가능성을 높여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를 한 것인지만 확인을 하면 이 땅을 뺏길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이 자주 점유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뜻을 풀이해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네. 한자를 풀이해 보면요, 스스로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인데 내가 빌리거나 혹은 뭐 잠시 눈치를 사용할 보거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 땅이니까 내가 점유한다라고 생각하고 땅을 지배하려는 의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매매를 하고 등기만 안 친 경우. 그렇죠. 그리고 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내가 등기만 안 친 경우. 그런 경우는 내 땅이라고 믿고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남의 땅을 빌리면서 이제 뭐 사용료 내면서 빌려서 점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타주 점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런 권한 없이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에는 무단 점유라고 하는데요. 타주 점유나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연 속에 점유자인 친구가 자주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시나요? 자주 점유예요. 그 사용이 안 됐잖아요. 아니 이게 네. 우리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네. 근데 내가 땅이 있어. 근데 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도지를 받아요. 도지를 보통 이렇게 쌀 같은 거나 콩 이런 걸로 받거든요. 그러면 내 땅에서 20년 농사 지었다고 그 땅이 그 사람 땅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이 땅 이렇게 빌려줘서 고맙고 감사 의미로 쌀을 줬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쌀을 준 거 보면 아니 이 땅 주인이 밥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쌀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이건 내 땅 아니라 내 친구의 땅이라는 걸 고마움의 알고 표시로. 여기에 대한 감사 의미로 주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땅은 네 땅이다라고 얘기한 증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정말 정도가 삭고. 있구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드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이 점유자인 아버지의 친구가 쌀을 주고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했다라는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거는 소유자인 아버지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재산세를 아버지가 직접 납부했다는 그런 증거라든지 이 친구분이 실수자인 아버지한테 뭐 임대차 계약서는 없지만 네. 쌀을 주거나 뭐 곡물을 주는 식으로 이 차임에 준하는 물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다라고 해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친구에게 주기적으로 받았던 쌀이 중요하네. 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법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내면 땅을 뺏기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쌀을 지료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용대차 계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는 법률 계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타주 점유로 봐요. 그러니까 이 빌려간 사람은 빌려온 거니까 자기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타주 점유, 무상 점유 이런 것들은 남의 땅을 내 땅이라다라고 하면서 이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률 관계들을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땅 주인은 아버지의 친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요. 아버지 친구한테 집 철거하고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잖아요. 빌린 사람이잖아요. 그걸 인정받게 되는 거니까 내 땅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건물에서 나가라. 그리고 땅 돌려주고 건물에서 퇴거해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이호선 교수님께서 실제로 시골에서 빈 땅 같은 거 놀릴 바에 뭐 쌀이나 콩 같은 거 작물로 대신 받고 빌려주자 이렇게 하는 경우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 뭔가 받았다는 증거 같은 것들을 남겨두시거나 제일 좋은 거는 계약서 한 장만 쓰시면 맞아요. 됩니다. 뭐 토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준다. 아니면은 뭐 쌀이나 콩 같은 거 받고 내가 빌려주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해놓은 문서 하나만 남겨놓으셔도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재산세를 내가 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증거는 뭐 충분히 있잖아. 재산세 낸 증거야 뭐 따져보면 그쵸. 되고 정부 네. 기관에 요청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같은 경우에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쓰다가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뺏기는 거 아닌가요? 20년이 지났으니까. 네, 그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법은 매매됐거나 증여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가 이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점유 자체를 그냥 자주 점유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내 땅인데 남에게 땅을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뭐 선대 몇 대조부터 쭉쭉쭉 물려오던 땅인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한 상태로 그냥 후손들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수십 년간 이 땅이 우리 소유인지도 모른 채로 방치를 하다가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통해서 땅을 가져가거나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특별조치법도 많이 강화가 돼서 후손들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전의 경우에는 3명만 보증인을 세우게 되면 특별조치법을 이유로 이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남의 땅도 내 땅으로 뺏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내 땅인데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남의 땅도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이게 법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이거? 그게 왜 있는 거냐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자로서 나의 권리를 내가 행사해야 되고 의무도 다해야 되고 그걸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그건 그래서.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법적인 어떤 관계의 불안정성을,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이 땅을 계속해서 평온하고 공유하게 점유를 해왔다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걸 나중에 와서야 내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면 불안정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을 보호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본인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이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설령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 땅이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도 참 심보가 그렇다. 그죠? 자, 내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도 내 몫이라고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법을 알아야죠. 뭐. 그렇죠.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살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집에서 속옷만 입은 게 죄인가요? 억울하게 고소당한 남자입니다.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속옷을 입겠다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이 일이에요? 사연도 꽁트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사연자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웃 주민 역할은 제가 합니다. 이 내용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지난 주말에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에서 팬티만 입고 TV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받아보니 웬 여자분이 저한테 냅다 화를 내는 겁니다. 저기요, 저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요. 지금 팬티만 입고 있는 거죠? 그것도 새빨간 색깔의 팬티. 아니, 제 팬티 색깔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방금 산책하다가 봤으니까 그렇지. 눈 버렸어 진짜. 거실에서 새빨간 팬티를 입고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난 또 아파트에 불난 줄 알았어요. 정말 남사스러워서 정말. 아니 저기요. 아니 그거 듣다 보니까 너무하시네. 내가 내 집에서 팬티 입고 다니는 게 아니 제가 제 집에서 팬티도 못 입고 다녀? 안 돼요. 눈 버려서 안 돼요. 아파트에서 공동생활 하려면 기본 매너 정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경고했습니다. 알겠어요? 여보세요. 뭐야 끊었어? 야 이거 매너는 자기가 더 없으면서 살다 보니 정말 별꼴을 다 보겠네. 기분은 나빴지만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색깔별로 팬티를 바꿔 입으면서 거실을 돌아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이재용님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팬티만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셨다는데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아니 맞고 아니고 간에 고소요? 야 진짜 웃기네. 내 집에서 팬티도 못 입습니까? 자, 전화로 이러지 마시고 억울하시면 그 경찰서에 나와서 저기 말씀하세요. 2월 5일자로 그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하셨죠? 죄도 안 지었는데 뭘 조사를 받아요. 나 경찰서 안 가요. 못 가. 살면서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아온 제가 경찰서 문턱은 밟아본 적도 없는 제가 고소라니요. 정말 황당합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했을 땐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살면서 내가 고소를 당한다? 그것도 내 집에서 내가 팬티 입었다고 고소를 당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릴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똑부러지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남성 A 씨의 사연인데요. 그는 쉬는 날이면 편하게 속옷만 입고 집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실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A 씨가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 있는 것을 본 이웃집 여성 B 씨가 불쾌하다면서 경비실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속옷만 입고 베란다에 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네요. 거실에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신고한 이웃집 여성 B 씨는 증거를 남기겠다면서 A 씨가 집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경비실로 보냈다고. 왜? 증거 수집이에요? 얼마나 수치심을 겪은 이 A 씨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고소가 됐으니 공연음란죄.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 억울한 A 씨가 전화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이 경찰은 전화로 말하는 건 소용이 없으니까 자세한 건 조사 받으러 와서 말하세요라고 끊었다는 겁니다. 무슨 거실에서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는 게 유죄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유죄예요. 그래. 전국민이 다 유죄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다 뭐 거실에서 속옷 입고서 다 별춤 운동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다 공연음란죄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저기 주민들이 보일 수 있는 곳이면 커튼을 이렇게 치거나 그죠. 속옷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긴 하지만 근데 이걸 봤을 때 경찰이 딱 듣고는 에이 고소까지 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 하고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서 그 전화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경찰서까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얼토당토 않은 그런 사건이거나 아예 적용할 법조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뭐 입건을 하지 않고 경찰이 판단해서 그대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소가 일단 되면 고소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송치나 불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고소가 진행되는 단계를 보시면요. 우선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 고소인부터 먼저 불러서 고소인 진술을 듣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 피고소인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미 A 씨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에 출두를 해라라고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고소인이 고소장을 냈고 조사를 받았고 진술까지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대박. 그래서 전화로 그냥 무마하실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났고 와. 경찰에 출석을 하셔서 소상히 사안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은 억울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경찰서를 가서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해명해야 이야기예요.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런 전화 받으면 정말 긴장되거든요. 그럼요.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 이거 수사반장에서나 봤던 것이지.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거 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경찰서에서 누가 전화 왔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나요. 무섭죠? 그걸 악용한 게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 그 정도로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송사다, 고소 이런 거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기억하기 쉽도록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과하게 대응하거나 무응답하지 않기입니다. 아. 일단 고소당하면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분한 마음 들 수 있어요. 특히 네. 내가 아는 사람이고 약간의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화를 낸다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서 진짜로 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자자 모두 진정을 하시고요. 네네. 어떤 내용으로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누가 왜 했는지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안 나가면 되지. 내가 굳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응답을 안 하는 응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범죄 사실이 없다면 내가 경찰서에 출두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 하늘이 달고 땅이 아는데 이런 마음으로 무응답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 결백을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무슨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혐의부터 파악하기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일정 잡혔으니까 나오세요라고 연락을 받으면 머리부터 하얘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또 보통은 내가 어떤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라고 그 담당 수사관님한테 물어봐도 사실 전화로 안내를 자세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이유를 전혀 모른 채로 뚜벅뚜벅 경찰서에 가서 앉아서 대답을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그렇지, 때문에 무방비로 임하게 되고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게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월 5일에 조사 일정이 잡혔으니까 출석하세요라는 네. 연락을 받으셨다면 예의 바르게 죄송하지만 수사관님 이번 주는 제가 일정도 바쁘고 사건도 파악해야 되니까 뭐 다음 주쯤에 일정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일정을 한 열흘 이상 미루는 겁니다. 아, 미룰 수가 있군요. 경찰 조사 날짜를 미뤄도 돼요? 그러다 담당 경찰관이 싫은 대색하면 어떡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얼마든지 조사 날짜를 담당 수사관님과 이야기를 나눠서 네. 옮길 수가 있고요. 또 열흘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을 열흘 이상 연기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법제에는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 청구, 소통란을 클릭을 하시고 또 청구 신청 누르신 다음에 내용 작성 단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몇 년 몇 월경에 어느 경찰서에 접수된 누구를 상대로 누가 고소한 그 고소장 내용을 정보 공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시면 공개해달라? 됩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는 이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받게 되면은 청구인에게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는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감한 경우, 뭐 성범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많이 가리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사건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과 뭐 연락이 됐다고 해서 무작정 바로 경찰서에 뛰어가지 마시고 기일을 조금 연기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고요. 그렇지만
무작정 나는 무조건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 상태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시면 돼요. 이러네. 아. 정치인들은 막 안 나가던데.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진정해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조사 그 날짜를 미루고 무엇보다 고소장을 확보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가 볼 때 이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하기도 궁금해. 하고 기대가 이게 뭔가요, 이게? 마지막 제일 중요할 수 네. 있어요. 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가 직접 챙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 물론 억울하게 수사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억울한 경찰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경찰도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그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빨리 찾아서 바로 제출을 하게 되면 경찰이 굳이 뭐 필요한 경우에 영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잘 모아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무죄가 훨씬 더 빨리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수사 단계에서 빨리 종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가 뭐 검찰 단계라든가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교정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너무 따닥따닥 붙여져서 이래요. 그래, 그렇구나. 이게 앞에 보이니까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생활하기도 참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추억의 그 이름, 동동구리무를 아시나요? 한국 화장품의 100년 역사입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동동구리무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라떼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동동구리무는 아마 여기 써본 적은 없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얘기를 그럼요, 들은 그럼요. 거지. 그죠? 뭐 교과서에서나 뭐 그렇죠. 들어볼 법한 사진 동동구리무. 이게 김 옛날 기자님? 화장품 그거죠? 맞아, 맞아. MZ 세대는 모르잖아. 김 기자는 모르죠? 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었죠? 시대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1950년, 60년대 그 어머니들의 대세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동동구리무냐 하면 그 당시에 북을 치면서 떼레레레레레레 왔어요, 왔어요, 동동구리무 이렇게 동동동동 북을 쳤다 해서 동동이고 아. 크림이 일본식 발음으로 구리무에서 동동구리무가 됐던 거예요. 동동구리무, 동동구루무 이렇게 불려졌었죠. 네, 이게 저는 이제 옛날에 강원도 대관령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골 동네에는 이렇게 그 크림 장수가 왔었어요. 아주 저 어렸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어떤 제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했냐면 통이 있었어요. 통. 크림통이 있어가지고 그 크림통에다가 원하는 만큼 또 금액만큼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담아주는 걸 썼거든요. 옛날에도 빈 크림통이나 아니면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그 구리무 장수가 구리무가 항아리에다가. 크림에 대한 일본식 발음이 구리무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때 그림을 푹 퍼가지고 그러니까 이 통에 달라는 만큼 줬다는 걸 보니까 인심이 또 좋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화장품을 리필해주고 돈을 받은 건데 그 그렇죠. 당시 어떤 그러네. 기준이 리필이네. 있었나요? 기준이야 뭐 동동구리무 마음이죠. 그 장수 그렇죠. 마음. 장수 마음이야. 우리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엿장수 엿대. 마음. 그런 거죠 뭐. 기준이 네. 없어요? 그렇지. 그럼 잘 보여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야 많이 줄 거니까. 그쵸. 그런데 1950에서 60년대 이쯤에는 뭔가 화장품에 대한 그런 기술 자체가 별로 없었을 텐데 발전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옛날에는 화장품 장수들이 직접 그 크림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대요. 이 비법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고 가마한테 안 알려주는데 행복한 아침이니까 제가 비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크림을 만들었냐? 우유를 짜요. 거기다가 뭐 쌀가루, 옥수수가루, 뭐 이런 찹쌀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삭혀서 만들면 끝. 단순하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이 안 들어갔어요. 순수한 천연적인 그런
영양 크림이었다. 뭔가 비법이라고 해서 대단한 재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재료들로 이 크림을 만들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 동동그리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에요. 최초의 아니에요? 화장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박가분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1916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박시성이 만든 분이라고 해서 분이 다 박가분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미백 효과가 뛰어나서 백옥 같은 피부가 이거, 된다고 이거. 입소문이 났는데 박가분이 잘 나가니까 서가분, 조가분 같은 유사품도 등장을 했고요. 일본에서 물 건너온 구라부 백분도 잘 나갔다고 그럽니다. 야, 김구라 저 씨가 시대에도. 만들었나? 브라보 그럼 박가분이 제일 잘 나갔던 건가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당시에 어쩌니까. 화장품 3대 메이커가 있었는데 역시 박가분 그리고 또 조가분, 조가분, 서가분이었는데 박가분의 인기가 단연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귀부인이 쓰는 화장품으로 알려져서 네. 당시 박가분 하나 못 사주는 남편은 무능한 남자다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들이 싫으나 좋으나 그거 사줘야 능력 있는 남자였으니 그래, 아주 맞아. 남자들이 더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전통이 오래됐다 무조건 오래된 게 아니라 좋은 건 여전히 오래 쓰고 지금도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박가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안 보여요. 근데 박가분의 인기가 20년도 채 가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분을 만드는 재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제. 1916년 정식으로 판매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박가분에는 네모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뭐 이라고 한 같이 글자 들어 있는 같은데, 건데 그쵸? 한 글자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 들어있었다. 네. 혹시 뭐 안 좋은 거 네. 같은데. 혹시 뭐 이렇게 부식이 잘 안 된다. 분골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화장품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안 성분이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절대 중금속이다. 순 네? 중금속? 네. 순 아니고 한 글자래. 순 아니고 한 글자. 납? 네. 납? 진짜로? 네, 정답입니다. 나비예요. 와, 최초 화장품에 나비 들어 있었어요? 네, 당시 박가분을 쓰던 여성들 사이에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야. 피부가 푸르게 괴사하거나 아이고야. 눈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어떡해. 구토를 하고 심지어는 일부는 시리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얼굴이 합니다. 막 망가지. 이런 사건이 이어지자 박가분은 살을 파먹는 가루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결국 20년 만에 이 박가분이 폐업하게 됐고요. 야. 이 모든 부작용의 원인이 바로 납 중독 증세였다는 겁니다. 이야, 중독이었구나. 무섭다. 너무 심각하네.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줬던 것도 납성분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 박가분은 납가루를 넣어서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뽀얗고 하얗게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당시 박가분 외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미백 화장품이 수많은 납 중독을 낳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이후에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에는 절대 납이 들어있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필수로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나비 절대. 그래서 저희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60년대, 70년대 화장품 그 케이스에도 납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써 있었대요. 근데 그게 왜 들어갔나 그 얘기를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박가분 사태가 그 시작점이었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납이 없음이라고 적기까지 했는데 그 시대에 이제 여성들은 아무래도 화장품을 사기가 혹은 바르기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국내 화장품의 신뢰감이 뚝 떨어진 그 60년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드리 헵번,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렇게 너무 예쁜 아름다운 그 서양 미인들이 여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 어머 제 사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들이 쓰는 외제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라는 이제 수입품을 쓰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제, 뭐 일제, 불란서제 이런 외래품을 단속했습니다. 1961년에는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이라고 해서 법으로도 금지를 했어요. 여기에는 과일부터 과자, 뭐 양담배, 뭐 많았어요. 양주. 이런 제품이 해당됐는데 여기에는 외제 화장품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미제, 일제 뭐 할 거 없이 뭐 미제껌, 양담배 이런 거 다 단속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또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그렇죠. 다 하죠. 그렇죠. 그럼요. 외래품 쓰지 말라 그러면 써야 된다. 그래서 몰래 밀수를 합니다. 그 밀수한 외래 화장품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당시 유명 여배우들이 몰래 외제 화장품 밀수입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그러죠. 분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외제 화장품을 써야지 피부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의를 그렇게 얌전하게 항의했구나. 망가지지 않아. 목소리 예쁘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밀수한 외제 화장품을 쓰기도 했지만 네. 이게 외제 화장품 들어오는 게 워낙에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가짜로 상표만 붙여서 가짜가 그렇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 척하면서 와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이게 단속을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고 이 시장을 개방한 건 언제였을까요? 개방?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정부는 단속을 더 강화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1960년대 초 정부는 외래품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에서 외제 화장품 이거를 했다. 세 글자입니다. 뭐 외제 화장품 걸기 대회 쓰지 말자 걸기 대회. 뭐 그런 거에 못 쓰게 하기 위한 건데 네. 세 글자예요. 저는 바로 떠오른 게 힌트 없어. 그냥 다 불태우지 않았을까요? 마약처럼. 삼땡도 그렇지. 불태우잖아요. 그렇죠. 화영씨 맞습니다. 화용식에. 정부는 이 외래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외제 화장품 화형식을 했어요. 1960년대 초 그 정부는 압수한 외제 화장품을 산처럼 모아가지고 시민들의 보는 앞에서 다 불태운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른바 밀수 근절 운동이었는데 이때 화장품뿐만 아니라 양담배, 뭐 미제껌 등등 많은 밀수품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소각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정기적인 단속과 소각을 그렇게 해도 외제 사용을 아예 막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결국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도 1982년에 이르러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화장품을 써야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임영웅을 닮았고 왼쪽으로 보면 장성규 아나운서를 닮은 우리 김 기자가 물어보니까 제가 특별히 당첨해보도록 누구 닮았다 뭐라고 다시 얘기하세요. 생방송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면서 화장품 시장에 아주 상징적인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화장품 방문 판매원들입니다. 기억나요. 일명 저도 어렸을 우리가 때 우리 집에 옛날에는 엄마들이 아모레 아줌마라고 많이 불렀어.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분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방. 그리고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가방 들고요. 유니폼 딱 입고 나오면 이분이 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마다 집집마다 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벨 누르고 화장품 팔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 열어주고 그럼 이제 거실에다 자리 내주고 그다음에 물 한 잔도 탁 드리면서 화장품 설명도 듣고 그렇지. 아유 저희 집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서 아유, 집으로 그렇죠. 드리고 뭐 이렇게 뭐 차도 내어주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위험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인심이 또 좋았어요. 그럼. 인심이 다 좋아서 웬만한 집 문 열어주면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밥도 먹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분들이 오기만 학수고대 아주 손꼽아 가면서 기다렸던 그 시대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혼자 계신 분들 또 가족들이 있는 경우 일부러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방판하시는 분들이 딱 오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때 반장이었어요. 동네 반장. 반장이면 동네 아줌마들 싹 모아요. 그렇죠. 싹 모아요. 그럼 이제 이 방판 아줌마가 딱 오시잖아요. 그럼 일괄 누워서 다 뭐냐? 마사지도 마사지. 받아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그렇죠. 팩도 막 해주고 그때 수건 뜨겁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에 얹어주고 이런 거 다 그렇지, 했었거든요. 스팀타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왔을 때 또 화제가 됐던 게 뭐냐? 방판하시는 분들은 날씬하고 이뻤어요. 그럼 우리가 이 화장품 바르면 날씬하고 이뻐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오시면 심지어 남편들도 기웃기웃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저희 방파로 왔으면 오동통통도 했는데 피부는 고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화장품만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요. 맞아. 화장품을 사게 되면 샘플도 그득 주죠. 네. 마사지 무료 해주죠. 그다음에 뭐 넋두리 다 들어주죠.
남편 시어머니 욕하는 거 다 들으고 서로 또 저저저 얘기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게 일석삼조 정도 되니까 너무 반겼죠. 예. 기다렸죠, 그분들이 오기를.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네. 그분들 오시면 어머니가 또 이렇게 미숫가루 타다 가지고 맞아요. 그럼 그분들 우리 집에 왔다는 거 소문 나면 동네 아주머니들 또 와서 모여요, 그러면. 동네 개처럼 모여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사지도 받고 뭐 이런 것도 사고 샘플 나누고 네. 사람들 많이 모이면 샘플 더 주거든. 맞아요. 아니 이게 실제로도 나와 있는데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화장품의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방문 판매로 이루어졌다고 네.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기였는데 사실 저나 뭐 김지혁 기자는 이거 어떻게 문을 열어주죠라고 할 정도로 좀 낯설거든요. 언제부터 이 방문 판매를 보기가 어려워졌을까요? 이제 뭐 화장품이 이제 대중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어디서나 지금은 화장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인터넷도 있죠, 홈쇼핑도 있죠. 이렇게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다채로워지면서 사실상 이제 방문 판매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요즘처럼 이런 편리한 시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방문 판매할 때는 또 장점이 있었어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단 테스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발라보고 마사지도 그렇지. 받아보고 이렇게 가면서 사실상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판의 입지나 장점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추억도 있었고 그때는 인간관계라서 이 아름다운 인간미가 또 돋보이는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한국 화장품도 발전하게 됩니다. 뭐 인식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그 화장품 100년이 넘는 역사 중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언제였을까요? 있었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발전으로. 텐데, 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확 올라간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다 같이 맞출 준비 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옛날엔 화장품 하면 로션 크림만 알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1980년 등장한 네모 때문에 화장품 인기가 폭발하고 다양한 종류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네모는 무엇일까요? 전 이거 알아요. 뭐요? 그러면 저게 방송의 역사에 나와. 그래요? 뭐죠? 홍콩 영화 들어왔을 뭐? 때잖아. 블랙 아니면 화이트였잖아요. 네. 백에서 칼라 TV. 그러니까 칼라 TV. 역시. 이제 전 세상이 컬러풀해진 거예요. 80년대구나. TV를 통해서. 역시 맞아. 방송의 역사와 함께하신 역시. 국장님께서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답 1980년 등장한 칼라 TV 때문에 네. 화장품의 인기가 폭발했다입니다. 이 칼라 TV가 1980년 12월 1일 날 첫 방송, 이 칼라 와.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구나. 그 전에 흑백 시절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 중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장품 시장이었습니다. 색조 화장품이네. 옛날에야 뭐 이제 꺼먹고 허연이가 그냥 뭐 이쁜지 뭐 미운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 실루엣만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요 시절이 끝나고 드디어 칼라 TV가 들어오면서 립스틱 들어왔죠. 아이섀도우 보이죠. 그렇죠. 또 볼터치 보이죠. 어. 이러니까 색조 화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의 대반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980년대 칼라 TV 이후에 이 화장품 시장이 30에서 40%씩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엄청난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인기 제품이었던 그 엘사 옛날에 럭키였죠. 럭키에서 만든 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뽕, 생각하시죠? 이 소피 마르소. 추억의 이 광고 책받침 모델로 광고. 기용하면서 예뻤어. TV에서 몽 하면서 입이 그랬어. 이렇게 오므라들었던 거 다 기억하실 텐데 네. 이때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들 그 소피 마르소 입술 보느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컬러 시대가 되면서 스타를 따라하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많았죠. 당시 최고의 스타들은 일단 화장품 모델 한 번씩 다 하는 거거든요. 당시 청춘 스타 이매진 씨를 비롯해서 네. 이미숙, 윤보라, 최명길, 금보라 등등등 뭐 최고의 피부 미인 타이틀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이랬고요. 네네. 그중에서도 으뜸으로 뽑혔던 스타는 컴퓨터 미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배우 황신혜 씨라고 그래요. 진짜 예뻤어. 팽팽하고 주름 없는 조각 미인으로 주목받으면서 황신혜 씨가 쓰는 에센스가 초히트 상품으로 풀렸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저 영상 보세요. 네. 아니 컴퓨터 미인이라고 불리면 네. AI 같아. 완벽한데. 세상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당대 스타들이 화장품 광고를 찍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 초반 배우 원미경 씨부터 1980년대 후반에 채시라, 김희애 등이
인기 화장품 모델로 각광을 받았고요. 화장품 회사들이 스타의 이미지를 브랜드 컨셉 활용하면서 너무 왜 에어로빅 화장품을 왜 팔기 하지 중간에?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하면서? 아 진짜 맞아.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 많이 제시라 계시지만 씨. 저는 옛날에 봤던 분 중에 이 사람 너무 예쁘다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한혜숙 선생님이에요. 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옛날 분들은 한혜숙 배우 다 아실 거고요. 또 금보라 씨 저는 정말 예뻤어요. 금보라 씨. 예. 모모는 철부지의 이민숙 씨도 진짜 네. 이민숙 씨도 아. 마찬가지죠. 이보이 선배님도 되게 막 네.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과 찍었던 사이. 이보이 씨도 정말 아름다워. 지금 김지혁 기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 네.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흘러서 화장품도 뭐 저렴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저렴한 값에 많이 구할 수 있게 됐는데 예전에는 화장품 값이 굉장히 비쌌을 것 같거든요. 비쌌죠. 거기다가 90년대 IMF 터지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화장품을 한 번 사면 알뜰살뜰. 저도 어렸을 때 엄마 기억하기에 영양 크림 엄마 너무 열심히 바르시길래 한번 써보려 왔더니 통에 진짜 바닥이 보이는데 그걸 긁어가지고 이렇게 닦아 썼던 거. 립스틱 한번 발라보려고 뚜껑 열었더니 바닥이야. 그거를 그냥 브러쉬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닦아 썼던 그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색조가 좀 실증 난다 그러면 바꾸고 아니면 또 유행 타면 또 바꾸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전에 진짜 아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금 화장품의 역사 쭉 얘기해봤는데 이제는 K-뷰티 아닙니까? 해외에서 우리 화장품 못 구해서 난리고 네. 그렇게 인기고 K-드라마의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정말 K-팝, K-푸드 아주 K-컬처. 난리잖아요.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됐습니다. 네. 화장품들 뭐 저 용돈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죠. 그럼요. 크림이 많죠. 크림. 근데 중요한 건 맞아. 왜 발라도 안 예뻐지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예뻐져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진짜 화장품이 예전에 뭐 나비 들었다 막 그런 네.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위생적으로 되게 신경을 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요. 예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나와요. 그래요. 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화장품의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대 공감 라떼는 마리아까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을 활용해 도로 위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화성형 도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화성시는 도로 위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의 발생 건수가 지난해 약 6천 건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좀 깊이 파인 부분은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도로를 많이 다닐 때 되게 조심을 하는데 조심한다고 해도 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심 아무리 해도. 화성시는 지난해 관내버스와 법인 택시에 AI 도로 분석 단말기 70대를 설치해 이상 상황 감지율을 90%까지 높였습니다. 디지털 도로 시스템의 도입으로 돌발 상황에 따른 사고가 감소하고 도로 유지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0대의 버스와 택시를 활용해서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상한시로 전송되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신속히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눈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종일 오락가락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40mm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해안가에도 많게는 4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대설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에는 큰 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대 30cm, 그 밖에 동해안에도 많게는 15cm가 내릴 텐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춥지는 않겠는데요. 아침에도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서울 4도, 광주 8도, 제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아침쯤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대부분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예상돼서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날은 아주 추운 것 같진 않은데 비가 오죠? 네, 비가 내립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한다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